반갑습니다. 오늘은 투자자산 운용사의 저게 금융 부동산 관련 상품에 25분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5분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 또 용도구역도 있죠. 지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해놨습니다. 요 용도지역은 밑에 보다시피 용도지역은 크게 우리가 도시지역, 그 다음 관리지역, 그 다음 농림지역, 그 다음 자연환경 보존지역으로 나눠집니다. 자연환경 보존지역으로 쪼개집니다. 지역으로 나눠집니다. 특히 도시에는 많아야 됩니다. 도시지역은 또 우리가 4개로 나눠집니다. 주거지역, 그 다음 상업지역, 그 다음에 공업지역, 주상공록, 그 다음에 녹지지역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보통 암기할 때는 크게 그냥 여기를 놔두시고요. 크게 암기할 때는 큰 용도지역은 그냥 도관, 농자, 그 다음 도시지역은 주상, 공록 이렇게 암기하기도 합니다. 되고요. 그런데 이런 보통 보면 우리가 용도 뒤에 가면은 용도 지역과 용도지역은 뭐예요? 중복지정을 중복지정, 이 지역이 도시지역인데 또 관리지역 지정한다든지, 요 지역이 주거지역인데 또 상업지역 지정한다든지, 이런 중복지정을 할 수 없습니다. 안 됩니다. 근데 용도지역과 뭐야? 용도지구나 용도구역은 뭐예요? 중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공부할 때는 용도지역과 용도지역 간에는 중복지정이 안 된다. 나머지는 다 중복지역이 된다 보면 됩니다. 이거 한번 체크해두시고 하면서 보죠. 1번 용도지역이란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을 말한다. 정확하죠? 됐고요. 그 다음 도시지역은 또 주거지역, 상업지역, 그 다음에 공업지역, 그 다음 녹지지역으로 또 나눠진다. 용도지역은 다른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와 중복하여 지정될 수 있다. 앞이겠지만, 용도지역과 용도지역은 중복이 안 됩니다. 근데 용도지역과 용도지구 또는 용도지역과 용도구역 또 용도지구와 용도지구, 용도지구와 용도구역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중복지역이 됩니다. 그래서 용도지역과 용도지역은 중복이 안 됩니다. 그래서 다른 용도지역은 가입하셔야 됩니다. 없애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용도지역은 용도지구나 또는 용도구역과 중복하여 지정될 수 있다. 이런 맞습니다. 그래서 용도지역이 들어갔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지하층은 몇 층이 되더라도 용적률과 건폐율에 적용은 받지 않는다. 뒤에 이거는 좀 이따 하도록 하고요. 되고요. 그래서 그 밑에 한번 봐두면 되죠. 답 26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다음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은 해놨습니다. 인구나 산업이 밀집되어 있죠. 인구나 산업이 밀집됐단 말은 이건 뭐예요? 이는 인구, 주거지역이나 또는 상업, 공업 이런 거겠죠. 여기는 볼 필요 없이 도시지역이겠죠. 도시지역. 답은 1번이 되고요. 다음. 건축법령상 건폐율과 용적률이 나왔습니다. 우리 앞에 건폐율과 용적률이 나왔는데, 지금 현재 여기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번 100평이라 가정해 봅시다. 100평이 있습니다. 근데 용적률이 예를 들어서 하고 건폐율이 있습니다. 이때 이 100평을 우리는 보통 대지 면적이라고 부릅니다. 대지 면적. 이 대지 면적은 건축이 가능한 한 필지를 보통 대지 면적이라 합니다. 그럼 이 건폐율은 대지 면적 중 말 그대로 1층에 제일 넓은 뭡니까? 1층 제일 넓은 1층의 건축 면적을 말합니다. 제일 넓은 건축 면적을 말합니다. 1층에 제일 넓은 건축
면적을 말합니다. 건축 가능한 면적입니다. 그러니까 건축 가능한 면적이다 이 말입니다. 용적률은 자 대지 면적 중에 뭐요? 자 건축물의 연면적을 지상층의 연면적을 합친 게 됩니다. 지상층의 연면적이 됩니다. 연면적은 자 지상층의 바닥 면적을 합친 게 됩니다. 그래서 용적률 등을 구할 때는 이거는 뭐예요? 지상층이기 때문에 지하층은 제외됩니다. 지하층은 제외됩니다. 자, 그만 봐봅시다. 만약에 건폐율이 만약에 자 지금 현재 이게 만약에 우리가 뭐예요? 지금 50% 합시다. 50%고 그 다음 자 용적률이 만약에 200%를 합시다. 프로 갑시다. 자, 이는 곱하기 D가 하면 다 100이 붙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경우는 자, 지금 대지 면적이 100평이니까 대면적이 100평이니까 건축 면적은 최대 50평까지 활용할 수 있다 말입니다. 50%. 그러면 이때 요 50% 활용해야 되겠죠? 50%. 자, 50%를 활용해가지고 요 범위 안에서 뭐요? 건물을 지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지어야 됩니다. 이때 남겨둔 요 자체 우리가 공지라 씁니다. 공지. 그러니까 건폐율이나 용적률 제한 때문에 비어둔 토지를 말합니다. 자, 그럼 이는 일단 뭐요? 건폐율은 50%. 그러니까 50%니까 뭐요? 50평 범위 안에서 지어라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용적률은 지금 대지 면적이 지금 현재 이 대지 면적 중 지상층의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기 때문에 이거는 용적률은 뭐요? 대지 면적의 2배까지 가능합니다. 2배. 그럼 이건 지금 현재 대지 면적이 100평이니까 지금 현재 청수는 얼마까지 지을 수 있다는 겁니까? 자, 용적률 지상 연면적은 총 뭐예요? 200평까지 가능하단 말입니다. 200평. 2배. 200 가능합니다. 그럼 지금 50평을 만약에 쓴다면 5, 4, 20 지금 현재 4개 층을 지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쓴다면 4개 층. 그럼 바닥 면적을 합치면 되겠죠. 바닥 면적 합치면 5, 4, 20 되겠죠. 이 합계. 요거 우리가 용적률이라 쓰는 겁니다. 자, 창은 봐두시고요. 자, 그러면 27번 건축법령상 건폐율과 용적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건폐율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을 의미한다. 정확하죠? 그 다음 용적률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연면적에는 요 지하층의 면적은 제외됩니다. 제외됩니다. 그 답은 2항이 틀렸습니다. 자, 건축 면적은 뭐예요? 자, 요 건축 면적 이거 말하죠. 면적은 자, 뭐야? 바닥 면적으로서 건축물 바닥 면적으로서 가장 넓은 1층 면적을 말합니다. 자, 대지 면적은 건축을 할 수 있는 대지 넓이를 말합니다. 한번 봐주시고요. 자, 28번. 자, 이는 간단히 나왔는데 밑에 해설을 보시면 크게 우리 단독주택은 건축법상 단독주택은 우리가 일반적인 의미의 단독주택이나 그 다음 또 보면 우리가 뭐요? 다중주택 그 다음 다가구주택 구주택 그 다음 특히 우리가 뭐요? 학교 같은 데 있는 뭐요? 공간 이런 게 단독주택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공동주택은 아파트 이런 거죠. 공동주택은 아파트 이런 건데 공동주택은 말 그대로 소유권자가 여러 명으로 분리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을 보면은 특히 우리가 제일 잘 아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뭐예요? 말 그대로 소유권이 많죠.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 보면 이게 연립주택 그 다음에 우리가 여러 세대 사는 다세대주택 그 다음에 기숙사도 포함됩니다. 포함됩니다. 자, 이렇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되겠죠. 자, 다음. 그래서 단독주택의 유형이 아닌 것 해놨습니다. 단독주택이 아닌 거니까 여기서 이제 뭘 고르라는 겁니까? 아파트나 연립주택이나 다세주택이나 기숙사 고르면 되겠죠. 그 답은 기숙사가 되겠네요. 기숙사.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이건 간단히 한번 보시고요. 크게 깊게 보지 마세요. 29번. 다음은 부동산 개발의 단계순입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보면 항상 뭘 한다고요? 항상 아이디어, 구상입니다. 제일 처음이 아이디어. 자, 어떻게 내가 이 개발할까 하는 아이디어. 아이디어가 뭐예요? 구상 단계입니다. 단계 되고, 그 다음에 쭉, 이제, 처음에 이제 두 번째 가면 이제 뭐 한다고 한번,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뭐예요? 한번 예비적 타당성 해봐야 됩니다. 예비적 타당성 분석. 예비적 타당성 분석을 하고, 개괄적으로 보는 겁니다. 분석. 좀 개괄적으로 보는 겁니다. 개괄적으로 한번
지어갖고 하면 돈이 될까 안 될까 한번 개괄적으로 한번 수익과 비용을 한번 분석해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AB타입 분석해가지고 이제 세 번째 들어가는 게 이제 뭐요? 부지 모색 및 확보 단계입니다. 부지를 모색해야 짓겠죠? 부지 모색과 부지를 확보할 단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부지를 모색하고 확보되었으면 그 다음 부지 들어갈 게 이제 뭐 한다고요? 자, 실행 가능성 및 어떻게 할 것인가는 실행 가능성 및 뭐요? 디자인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단계. 설계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이제 이걸 하려면 이제 뭐요? 이게 따라서 이제 돈을 빌려와야 되겠죠. 자, 몇 층을 지을 것인가 이런 게 있잖아요. 이게 좀 설계죠. 설계 이런 거죠. 자, 이제 그러면 이게 넣으면 이제 돈이 얼마 들어갈까 넣을 겁니다. 그 따라서 이제 돈을 빌려온 단계. 은행의 융자, 금융 단계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이제 금융은 이제 돈 빌려왔으니까 지어야 되죠. 건축을 합니다. 건설 단계. 하고, 이제 나중에 뭐요? 우리가 임대나 뭘 한다고요? 이제 분야를 하는 겁니다. 이게 마케팅 단계. 그래서 마케팅 단계는 이 뭐요? 분양이나 임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케팅 단계는 제일 뒤지만 이 마케팅 활동은 개발 초기부터 하는 게 좋습니다. 개발 초기니까 언제부터 한다는 거죠? 개발 초기부터니까 자, 여기 이 단계의 초기부터 개발 초기부터 마케팅 활동을 하는 것이 뭐요?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건물이 완공되고 나면 바로 뭐요? 입주자가 들어오게끔 해놓으면 좋겠죠. 그래서 마케팅 단계는 제일 뒤지만 마케팅 활동은 뭐요? 개발 초기부터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순서를 보면 자, 그대로 보면 1항이 되겠네요. 1항이 되겠네요. 자, 30번 부동산 개발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뭐요? 자, 옳지 않은 것 되어 있습니다. 개발. 자, 보면 이는 그대로 하면서 하겠습니다. 단순 개발 방식은 말 그대로 부동산 소유자가 뭐요? 자기가 직접 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순 개발 방식은 말 그대로 지주의 자력에 의한 개발입니다. 그러니까 지주가 그냥 자기의 뭐요? 위험 부담하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뭐요? 단순 개발 방식 요거는 지주가 직접 개발하는 거예요. 자신이 직접 개발하는 겁니다. 자, 하는 방식입니다. 그다음 매수 방식은 말 그대로 이거는요. 앞에 공용 수용이죠. 수용 방식이 바로 말 그대로 매수 방식입니다. 자, 매수 방식이고 그다음에 세 번째 환지 방식은 일단 이거 뭐 한다고요? 일단 자, 소유자가 있으면 소유자 하여금 일단 뭐 한다고요? 일단 자, 나가 있어 해놓고 그죠? 나가 있어 해놓고 나중에 뒤에 개발 후에 자, 공공이 개발 후에 다시 뭐요? 개발된 이 땅을 다시 재분배해 주는 겁니다. 소유자에게 다시 재분배해 주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이 주로 뭐예요? 이게 환지 방식이라는 거죠. 환지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간보유를 고려해가지고 개발비 등으로 재비 등을 낸 다음 다시 돌려주는 겁니다. 자, 가물만큼 권리는 축소되고 토지 신탁계획 방식이 있습니다. 네 번째. 이 토지 신탁계획 방식은 말 그대로 자, 지금 이제 토지 소유자가 있습니다. 자, 보통 개발업자가 있는데 주로 개발업자가 보통 개발업자가 있는데 이 개발업자가 보통 뭐요? 신탁회사 맡아하는 신탁회사 되죠. 그러면 일단 토지 소유자는 개발업자에게 자신의 뭐요? 요 토지 소유권을 등기부상 형식적으로 뭐요? 자, 신탁 관계가 성립되었다는 등기를 해야 됩니다. 신탁 등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토지 소유권을 형식적으로 개발업자에게 뭐요? 이전해야 됩니다. 이전하면 이전된 소유권의 바탕으로 개발업자가 뭐요? 자, 자금을 조달하고, 즉 신탁회사가 자금을 조달하고, 그 다음에 사업을 합니다. 사업을 진행한 다음, 여기서 발생한 뭐요? 즉 다시 수익이나 뭐요? 수익이나 손실도 배당해 줍니다. 손실을 뭐요?
자, 약정된 대로 소유자에게 다시 배당해 주는 겁니다. 즉, 이익을 배당해 주는 방식. 이게 신탁 방식입니다. 그래서 신탁 방식은 반드시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 소유권을 형식적으로 개발업자에게 이전해 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토지 신탁행위에 하면 토지 소유권은 토지 소유자가 그대로 보유한다면 안 됩니다. 형식적으로 등기부상에 신탁 등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신탁회사에게 토지 소유권 이전해 주는 절차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답은 4번이 틀렸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봐놓으시고. 그 다음 내려가면, 자, 1번 하기 전에 한번 쭉 위에 있는 거 쭉 하면 되겠죠. 자, 저 밑에 보니까 민간에 의한 부동산 개발 방식, 그 위에 있는 그것들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단순 개발은 이미 했고요. 위에 해설에 30번의 해설, 환시 방식도 이미 했고, 그 다음 우리가 수요 방식도, 매수 방식도 했습니다. 그 다음 토지 신탁도 했습니다. 자, 사업 수탁 방식이 있습니다. 이거 한번 봐놓죠. 사업 수탁 방식.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사업 수탁 방식은, 자, 토지 소유자가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있습니다. 자가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의 자, 명의로, 토지 소유자 명의로 자금 조달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모든 명의는 다 토지 소유자 앞입니다. 토지 소유자 자금을 조달해주고 다시 개발업자에게 사업을 이 개발 사업에 대한 사업의 전반적인 대행을 위임합니다. 그러면은 개발업자가 사업의 전반적인 것을 모두 다 맡아서 한다 이 말입니다. 그 대신에 나중에 요 토지 소유자는 개발업자에게 사업 대행 수수료를 줍니다. 사업 대행 수수료를 지급합니다. 그럼 개발업자는 지분을 갖지 않습니다. 지분은 없습니다. 지분을 갖지 않고 사업 대행 수수료 받는 이 형태가 말 그대로 사업 수탁 방식이다. 그래서 사업 수탁 방식은 모든 명의와 자금 조달은 토지 소유자 앞으로 진행되지만 개발자는 전반적인 사업의 대행을 맡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 수탁 방식하고 또 이거는 개발자가 볼 때는 사업 수탁이지만 토지 소유자가 볼 때 사업을 맡기기 때문에 같은 말로 이걸 사업 위탁 방식이다.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면 또 우리가 등가 교환 방식이 있습니다. 등가 교환 방식은 예를 들어 토지 소유자가 있습니다. 소유자가 있으면 토지 소유자의 이 토지의 시가를 따져보니까 토지 시가가 예를 들어서 40억입니다. 그럼 개발업자가 이 토지 소유자 위에 건물을 이 땅 위에다가 건물을 건설합니다. 개발합니다. 누가요? 자, 개발업자가 합니다. 해보니까 요때 요 개발비가 총 60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럼 총 들어간 거는 땅값 40억에다가 개발비가 60억입니다. 그럼 총 투자 금액은 따져보면 일단 100억이 됩니다. 요 100억을 100억에 대해서 요 건축한 요 면적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40%는 40%에 대한 지분은 토지 소유자가 갖고, 그 다음 60%는 지분을 개발자가 갖는 겁니다. 그래서 이는 지분 배분입니다. 지분을 배분하는 겁니다. 자, 이 방식이 바로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등가 교환 방식입니다. 등가 교환 방식이다. 이렇게 쓰는 겁니다. 자, 한번 봐두시고. 자, 한번 봐보죠. 그 다음에 혹시 사업이 큰 대규모 개발에서는 큰 소시험 등을 하기도 합니다. 자, 보죠. 자, 31번 하면서 하겠습니다. 자, 민간에 의한 부동산 개발 방식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투자자 모집 방식은 신디케이트가 말 그대로 자, 여러 명이 투자를 하는데 이는 말 그대로 이거는요 보통 지분 투자 방식입니다. 지분 직접 투자 방식이다 이 말이죠. 직접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투자자 모집이다. 그래서 신디케이트는 함께 투자하는 겁니다. 이는 소구좌 지분형
직접 투자를 하는 겁니다. 투자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자그마한 구자, 예를 들어서 말 그대로 한 구자당 5천만 원짜리 구자를 만들어 가지고 당신이 투자할 만큼 요 구자에 가입을 하라는 겁니다. 해가지고 나중에 이익이 발생하면 요 이익을 뭡니까? 요 총 투자 금액 지분에 비례해서 배당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요 투자 누가요? 요 무한 사원이 직접 운영자가 직접 투자를 하는 겁니다. 자, 이 신디케이트. 자, 되고요. 신디케이트 형식 이렇게 투자자를 모집해서 하는 겁니다. 등가 교환 방식은 수수료 문제가는 발생하지 않지만 지분 배분의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등가 교환 방식은 이거는 앞에 얘기했습니다. 이거는요 말 그대로 지분을 배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는 공동 투자입니다. 그래서 이는 지분 배분이기 때문에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히려 지분은 없지만 수수료 발생하는 뭐죠? 사업 수탁 방식이죠. 다음 사업 위탁, 사업 수탁 같다 했죠. 방식에서는 개발업자는 개발 대행의 대가로 지분을 갖는 건 아닙니다. 지분은 아니고 사업 대행 수수료 받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틀렸습니다. 컨소시엄을 구성하면 사업의 위험은 분산되지만 사업의 진행이 상당히 늦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컨소시엄은 말 그대로 대규모 개발해서 여러 기업의 합동 투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 기업이 대규모 개발에서 함께 투자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위험은 분산되지만 서로서로 나중에 다툼이 생기다 보면 사업 진행이 느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 경우에 컨소시엄입니다. 자, 많으시고 32번 프로젝트 파이낸싱 나왔습니다. 페이퍼. 자, 이게 예전에 많이 한 번씩 보이던 문구인데 실제로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 이 자체는 말다시피 주로 우리가 요즘 보면 있는 제1금융권보다 제2금융권, 상호저축은행 등에서 이게 돈을 투자를 해갖고 많이 짓죠. 그래서 아파트 단지 같은 거, 아파트 단지 개발인데 많이 씁니다. 개발에 많이 씁니다. 그럼 아파트 개발에 돈이 들어가는 게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1,000억이 들어간다 합시다. 1,000억이 들어간다 합시다. 이 돈은 예를 들어 좋습니다. 들어간다면 이 돈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보통 이 사업주가 요 아파트 단지에 된 것만 분리시킵니다. 분리시켜가지고 사업주는 요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할 장래 요 수익성과 수익성 같은 말로 현금 흐름을 하기도 하죠. 수익성과 그 다음에 개발 사업 구조 자체, 개발 사업 자체를 요걸 기초로 해가지고 자금을 조달하는 겁니다. 기초로 자금을 조달합니다. 그래서 요 프로젝트 파이낸싱 PF는 사업주의 재산이나 또는 사업주의 신용과는 무관합니다. 자, 이렇게 해나가는 겁니다. 이걸 해가지고 은행 등에서 여러 은행 등에서 자금을 조달해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 겁니다. 나중에 장래 요 수익성이 발생하면 요 수익으로 여러 은행 등에 원금, 원리금을 상환한다든지 하는 겁니다. 원리금 등을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요 사업 자체는 기존에 있는 요 사업주의 자산과는 분리시킵니다. 기존 사업주가 이미 하고 있는 기존 사업주의 사업과는 분리시킵니다. 분리시키면 이 말 자체를 여기서는 우리가 뭔가 하면은 부외금융이라는 겁니다. 부외금융이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기존에 있는 사업주의 장부에서는 요걸 제외시킵니다. 요것만 독립재산제로 한다 보면 됩니다. 독립재산세. 그래서 이거는 말 그대로 새로운 요 사업 자체가 하나가 뭐가 된다? 자체가 말 그대로 독립된 사업으로 구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 사업에서는 요 사업에서 발생하는 자산 부채를 제외시키고 또 새로운 사업에서는 기존 걸 제외하고 요것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부외 금융이다. 장부외 부외금융이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기존 기존 사업주의 기존 사업이라 하면 되겠네요. 사업주보다는 사업주의 기존 사업과는 분리한다.
그죠? 이 말이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이렇게 됨으로써, 요 사업주 자체에서 볼 때, 자, 만약 혹시 이제 이거는요, 사업주의 재산 자체가 담보가 아니기 때문에, 요 사업 자체가 발생하기 때문에, 혹시 나중에 이게 파산 등이 발생했을 때, 뭐요? 채권자들은 사업주에 대해서, 사업주에게 미회수 채권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같은 말 뭐 한다고요? 이걸 비소구 금융이라 합니다. 비소구 금융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급해가지고 요구할 수 없는 금융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근데 현실적으로는 어느 정도까지는 사업주에게 부담을 끼치는 뭐 한다고요? 제한적 소구가 일반적입니다. 제한적 소구가 일반적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보통 시험 치면은 이걸 비소구를 안 하고 주로 뭐요? 소급해가지고 받아갈 수 있는 걸 뭐요? 소구금융을 합니다. 그래서 소구금융이다 하면 이거는 틀립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여러 은행이 뭐요? 뒤에 들어와서 이것도 신디케이트 론 형태로 요 자산, 요에서 발생하는 수익 등을 감독하고 감시를 합니다. 하기 때문에 여러 은행이 들어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뭐야? 위험이 분산이 되고 또 그렇지만 위험을 분산시키고 또 이러한 뭐요? 감독이나 감시 등으로서 상대적으로 여러 업체가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상대적으로 자본 비용은 상대적으로 뭐요? 높은 편입니다. 높다. 하면 되겠죠. 자, 이제 한번 봐보죠. 자, 32번.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계획사업 자체의 자산과, 그러니까 계획사업 요 자체, 개발사업 요 자체의 뭐요? 자체의 자산과 장래에 발생할, 여기서 발생할 요 수익성 등을 우리가 기초로 해가지고 자금을 조달한다. 소구금융이 원칙 아니죠? 자, 소구금융은 아닙니다. 비소구금융이 원칙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느 정도까지는 사업주에게 뭐요? 부담을 주는 제한적 소구가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소구금융 아닙니다. 자, 그래서 틀렸습니다. 비소구금융이 원칙이지만 이렇게 해야 되겠죠. 자, 이번 틀렸고,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로 인해 위험은 분산이 되지만 상대적으로 이제 금융비용, 자본비용 같은 말이죠. 이는 높은 편이다. 자, 그래서 금융비용, 자본비용 같은 말입니다. 프로젝트 금융은 사업주 입장에서 부의 금융 효과로 인해 뭐요? 재무 수용 능력이 제고된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요 사업 자체가 상당히 뭡니까? 조금 부실하더라도 요 사업 자체의 수익성만 좋다면은 얼마든지 투자자들이 뭡니까? 투자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재무 수용 능력이 좋아진다 이 말입니다. 새로운 사업의 수익성만 크다면 재무 수익이 뭐예요? 부채를 많이 조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자, 되고요. 그래서 프로젝트 금융 이거는 요즘 시사적으로 한 번씩 보이기 때문에 요 프로젝트 금융 한번 별표처럼 한번 봐놓으세요. 이 정도는 봐놓으세요. 자, 33번. 자, 우리나라의 부동산 투자회사법. 이게 일명 리츠죠, 리츠. 리츠입니다. 리츠. 부동산 투자회사법. 놓죠, 리츠. 이거는 말 그대로. 자, 지금 요 부동산 투자회사. 즉, 리츠회사가 있습니다. 리츠회사. 영어로 하면 리츠죠. 주회사. 자, 얘는 주식회사입니다. 그러면은, 요 부동산회사가 누구에게요? 자, 투자자. 즉, 주주죠. 주들에게 주식을 발행합니다. 주식을 발행해가지고, 뭐요? 자금을 조달합니다. 자본이죠. 발행해서 자본. 이 자체를 조달합니다. 자, 자금을 조달해서, 여기서 이제 발생된 요 자본을 또 매결해가지고 부채를 끌었습니다. 요 부채를 가지고 이제 뭐예요? 부동산 상품에다가 투자를 합니다. 부동산이나 부동산 관련 상품에 투자를 합니다. 투자를 해서 여기서 이제 발생된 요 이익을 다시 뭐예요? 요 투자자들에게 배당해 준 형태로 이루어진 겁니다.
배당해준 행태를 이루어집니다. 근데 요 리츠 회사의 크게 구조는 우리가 자기관리 리츠,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리츠, 그 다음 위탁관리 리츠, 관리 리츠, 그 다음 기업 구조조정 리츠가 있습니다. 기업 구조조정 리츠, 기업 구조조정, 구조조정 리츠가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나눠집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거는요. 자, 보통 우리 볼 때 자기관리 이만큼은 회사가 있는 겁니다. 이건 실체 회사입니다. 실체 회사인데, 요 두 개는 명목 회사입니다. 페이퍼 컴퍼니라고, 이거는 보통 자산 관리 회사에 위임을 합니다. 자산 관리 회사에 업무를 위임을 합니다. 위임을 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명목 회사입니다. 회사가 됩니다. 자, 그 밑에 가면은, 자, 우리가 설립자본금. 그래서 이 회사가 설립하기 위해서 설립자본금이 있습니다. 설립자본금은, 자, 이 자기관리 리츠는 최소 설립자본금은 10억이 이상 됩니다. 10억 이상이 돼야 됩니다. 제조자본금, 설립 제조자본금은 10억입니다. 근데 위탁관리와 기업 구조조정은 이는 얼마예요? 이는 5억 이상입니다. 5억 이상이 돼야 됩니다. 돼야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회사가 이제 이거는 말 그대로 설립하기 위해서, 인가받기 위해서 발기인들이 인수해야 될 설립자본금이 됩니다. 그 다음 나중에 이제 이게 설립되고 난 후에 6개월 이내에 최저자본금은 자기회사 같은 경우는 이거는요 70 이상이 됩니다. 70 이상이 되는데 요거는 50억 이상이 되겠습니다. 이상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뒤에 가면 이제 현물출자가 났는데, 현물출자가 나왔는데, 현물출자는 말 그대로 주식을 발행할 때 현금이 아니라 부도사라든지 이런 걸 받고 주식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현물출자는 자, 인가를 받고 나중에 이제 이걸 설립자본금을 구성한 다음 10억 이를 조달한다 이 말입니다. 5억을 영업인가를 받고 그 다음 또 나중에 요 저자본금을 갖추고 난 후에 가능합니다. 즉 자기관리 같으면 70억, 위탁이나 기업구조 같으면 50억. 자, 최저자본금을 갖추고 난 후 가능합니다. 물론 밑에 나와 있지만은 우리가 자본금의 50% 이하에서 가능합니다. 이거 봐놓으시고, 그 다음에 주식 분산이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1인 주주가 특수관계가 더불어 최대한 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 한도죠. 그래서 이 자기관리 같은 경우는 주식 분단이 1인당 주주가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초과할 수 없다. 그럼 30%까지 가능하다 이 말이죠. 30%를 초과할 수 없다 보는 겁니다. 자, 근데 위탁관리 같은 경우는 자, 4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4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한 없습니다. 이는 얼마든지 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뒤에 보면 이익배당이 있습니다. 배당은 이익의 배당은 자, 다 마찬가지로 자, 이익배당 얼마요? 자, 90% 이상을 금전으로 배당해야 됩니다. 즉 현금 배당해야 됩니다. 금전으로 배당해야 됩니다. 그럼 이는 주식 배당 안 됩니다. 금전으로 배당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한번 봐주시면 되겠죠. 자, 밑에 요약이 있으니까 그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3번 우리나라의 부동산 투자회사에 관한 설명 틀린 거 해놨네요. 최저자본금은 자기관리 리츠가 얼마? 70억. 그 다음에 위탁이나 기업구조조정은 50억. 이는 명목회사이기 때문에 상권임을 둘 수 없습니다. 주식 분산은 자기관리는 1인당 반주식이 30% 이내지만 30% 초과할 수 없는 거니까 30% 이내. 근데 위탁관리는 30% 아니죠. 위탁관리는 얼마? 자, 40% 초과할 수 없으니까 40% 이내 됩니다. 그래서 니은이 틀렸네요. 40% 이내. 주식 청량 공모는 그대로 자본금의 자기관리와 위탁은 30% 이상. 기업구조는 아니다.
그 다음에 해물투자는 영업인가를 받고 최자본 갖춘 후에 가능하다. 설자본금은 10억, 5억 이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적어놓은 이게 좀 중요하면서 개정된 내용입니다. 개정 내용이니까 좀 봐주셔야 됩니다. 이거 위주로 좀 봐주셔야 됩니다. 이 개정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시고 넘어가 34번. 우리나라의 부동산 투자회사법에 관한 설명을 틀린 것. 그러니까 요거 기준으로 설명하라 이 말이네요. 자기관리리처 설명해라. 영업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 자본금은 최소 얼마 된다? 영업인가를 받고 나서 6개월이 지난 후에 저자본금은 70억 이상이 됩니다. 70억 이상. 주주 1인당 주식의 소유 한도는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못한다. 그럼 결국 100분의 30 이내입니다. 이내. 자, 영업인가 후 자본금의 50% 이내에서 해물 출자 형태로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아니죠. 자, 이건 영업인가 후가 아니고 영업인가를 받고 다시 만다고요. 재자본금을 갖추고 난 후에 자본금의 50% 이내에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영업인가를 받고가 아니라 영업인가를 받고 또 재자본금을 갖추고 난 후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개정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답은 3항이 틀렸습니다. 당해 연도 이익 배당 한도의 100분의 90 이상을 주주에게 금전 배당해야 되고, 그 다음 주총의 특별 결의로 인해 자기 자본의 10배 범위에서 차입이 가능하고, 그냥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그냥 조금 제가 같이 한번 이어본 겁니다. 35번. 부동산 투자회사의 설립에 따른 기대 효과로 옳지 않은 것은 소액 투자자에게도 대단히 부동산에 투자할 기회를 제공한다. 그러니까 돈이 없는 사람들도 부동산 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사면 되는 거니까, 사면 나중에 만다고요. 이 돈을 모아가지고 부동산 투자하기 때문에 자기도 부동산 투자한 효과가 발생합니다. 이 말입니다. 분산 투자를 통해 투자 위험 감소 및 부동산 시장의 선진화 및 투명성에 제고할 수 있고, 기업 구조는 그대로 보면 되고, 상해 폐쇄형 리츠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여전히 이 폐쇄행위라는 것은요, 부동산 투자회사한테 가가지고 요 투자자가 내 주식 네가 사라 이게 했을 때 부동산 투자회사가 사준다 하면 이건 개방행위고, 사주지 않는다 하면 이건 폐쇄행위예요. 그래서 주식을 발행한 투자회사한테 가가지고 주주가 내 주식 사다오 했을 때 주식회사가 그건 안 된다 하면 그건 폐쇄행위란 말이에요. 이 자체는 어차피 주식회사는 대부분 다 폐쇄행위예요. 그렇지만 요 주식은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증권시장을 통해서 얼마든지 주식을 매매하여 현금할 수 있기 때문에 황금성의 문제는 해결됩니다. 자, 그래서 답은 4항이 틀렸습니다. 투자자들은 투자자금을 회수하기가 용이하다 해야 되겠죠. 용이하다. 자, 이렇게 해서 부동산 관련 상품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쭉 보시면 되죠. 내용은 많지만 한 5개 정도 나오기 때문에 한번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좀 쉬었다가 이제 14강에 들어가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2과목, 이제 2과목 끝났습니다. 2과목 투자 운용 전략 2 및 투자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